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스 김용민입니다. 원래 김호준 총수가 이 자리에서 쭉 진행을 했죠. 한 번은 늦게 와가지고 제가 오프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한 편 제가 다 하게 생겼습니다. 뭐 그냥 지난주에 게스트로 나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기 있는 사진이 뭐 꼭 정봉주 의원 사진 놓고 하는 뭐 그런 오프닝이에요. 오프닝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끼어들지 말아요. 굉장히 많이 컸네. 자, 김호준 총수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오늘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메우게 됐습니다. 시사 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 3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냐? 갈 때요. 갑자기 두 사람이 급히 비행기를 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가시라. 알아서 돌아오라. 이 농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연관된 진실의 저보입니다. 탄 거는 비행기입니까? 배입니까? 비행기입니다. 미랑 임찬경 회장인가? 그 사람 같이 김찬경인가요? 하여간 그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뭔 비밀을 캐러 갔을 것이다, 취재하러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냥 놀러 갔을 것이다. 뉴스에 주목을 받고 싶어서. 놀러 갔을 것이다. 근데 뉴스에 주목은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설은 그거 아닌가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들이 혹시 출국금지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공항에 갔다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탄. 그렇게 그걸로 돈 쓸 만큼 저희가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커피 많이 팔아야 됩니다. 안 왔어요, 한 번도. 왜 이래, 도대체? 저요? 오셨나? 열기 전에 갔어요. 열기 전에? 열기 전에 가면 뭐해? 매상을 올려줘야지. 그날은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냥 커피 주는 날. 그런 날만 골라서. 아유, 알뜰하셔, 우리 김 선배. 일제강점기 때는 가스활명수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스활명수 대신에 커피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 캐겠죠. 자, 하여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자력갱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신 한 분이 또 계십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계셔서 그 이름이 익히 이제 저한테는 익숙한 분입니다. 한귀영 연구위원,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KSOI인가요? 맞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페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삐처리해달라고. 30% 30%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하시는지. 집이 가까우신가요, 여기?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뭐 잡힌 게 있으신가? 약점 잡히신 게 있으신 건가? 인생이 꼭 뜻한 대로 되는 건 그렇죠. 그건 많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소개를 준비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도 되죠? 저는
관악구 신림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준비했어. 예. 이 멘트를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예. 나중에 출마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인생몰이. 그냥 다만 이 멘트를 한번 해보고 나도 2, 3일 전만 해도 나하고 출마는 무관한 줄 알았어. 관악구 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이른바 난곡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를 직장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1년 됐습니다. 한기영 연구위원께서 오시면서 거의 털을 닦았다고 봐야겠죠. 그 틀을 잡았다? 그렇게 하면 선회하실 분들이 많고요. 그냥 괜찮아. 나도 정치하실 것 같아 보니까 관상이 정치를 하려면요 최대 덕목이 이겁니다. 뻥카가 아주 강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도 이제 감옥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낙검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 허위 사실 유포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선거 때 낙검수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에서는. 먼저 사회에 대한 정책을 연구합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좀 썰렁하지만. 정당에서 할 일을 왜 언론사에서 합니까? 정당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는, 언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제 설정, 정당이 또 하지 못하는 비어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제 설정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차분하게, 그냥 언론사는 대부분의 언론사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연구소라고 하는 조직은 좀 긴 안목에서 우리 사회의 의제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여론조사도 합니까? 여론조사도 합니다. 근데 자체 여론조사도 하지만 주로 이제 저희 자체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이제 편집국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나누면서 가장 이렇게 좀 우리 사회 단면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사가 뭘까? 가장 재밌는 조사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나누다가 여론조사도 합니다. 지금 언론사 중에서 자체 여론조사할 수 있는 데가 중앙일보 정도죠? 자체 여론조사라고 하니까 중앙일보는 자체 여론조사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언론사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자체 기획을 할 뿐이죠.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 왜곡될 수 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중앙일보의 반감을 가지거나 중앙일보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입각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한겨레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겨레도 예전에 자체 여론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겨레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호적인 분들은 우호적으로 대답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또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진보적인 성향이실 거고 또 그렇다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또 현실 여론이라고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 아니야. 디오주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안경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 진행의 질이 다르죠. 품격이 다릅니다. 남대문 알프스 안경원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부금을 많이 내는 안경원입니다. 착한 안경원. 착한 안경원. 1년에 7억 원의 기부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이제 김호준은 내쫓습니다. 우리 김보엽 기자 나오셨고 김혜연 기자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언제입니까? 6월 9일에 결과가 발표가 되죠. 오늘 5월 17일 처음으로 방송사 합동 토론회를 했고요. 이제 지역별 순회 경선을 합니다. 울산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울산,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쭉 순회 경선을 진행을 하고 순회 경선 당일날 대의원들은 투표를 해요. 대의원들을 투표 결과는 그날 저녁에 이제 개표를 하고 근데 이제 시민들과 당원들은 5월 말에 아마 이 참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선거인단 참여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나서 6월 4일 정도 일괄적으로 모바일로 투표를 하고 그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건 6월 9일입니다. 이번에 되는 대표되는 분이 네. 대선은 못 나가잖아요. 대선은 못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좀 김이 좀 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대선 주자들은 다 빠져 있죠. 그래서 맥 빠진 토론에다 얼마나 시민들 관심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의외로 오늘 사회를 신율 명지대 교수 그분이 모셨는데 맥 빠질 것 같다. 쟁점이 없다.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후보자들 간에 빠바박 하니까 역시 재밌군요. 신율 그 양반이 많이 틀려요. 보면. 내가 왜 이러냐 얘기하냐면은 선거 때 TV를 돌려보다 보니까 그 양반이 하늘 아래 부끄러운 후보가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김용민이다. 틀렸네. 오늘 토론회에서 누구랑 누가 세게 붙었나요? 아무래도 2강구도 3강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강이면은 지금 뭐 이해찬, 김한길 정도인데 3강은 누구예요? 3강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후보가 우상호 후보입니다. 우상호? 예. 그 형님 왜 그러죠? 아니 자기야 본인이 당대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렇지. 국회의원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나는 있었어. 있었고 또 우리 한겨레 여론조사 처음 나왔던 조사에서 내가 한 10% 이기는 걸로 나왔다. 모든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대선 후보급의 예우를 받았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까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간 여담이고. 어쨌든 우상호 3강 이 세 분의 객관적으로는 2강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이해찬 후보하고 김한길 후보가 논쟁을 벌였던 대목이 다시 한번 또 그게 반복이 되는데 2박 합의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이 한 분은 원내대표 선거를 나가고 한 명은 당대표 선거를 나가고 원래 당대표 경쟁자였는데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나가자. 우리 단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당내에선 담합으로 비판을 받은 거죠. 김한길 후보의 주장은 두 사람의 이해찬 후보를 먼저 얘기하면 이해찬 후보는 대선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당내 단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당대표가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다. 뒤에는 생략돼 있지만 그게 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2박 합의도 한 거고 내가 당대표 선거에 나서기도 한 거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한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위기관리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2박 합의 때문에 민주당의 위기가 왔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문재인 대선 주자인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도 떨어진 거 아니냐.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합의가 위기의 주범이다. 총선 실패는 개파 간의 이 나눠먹기 이거에 대한 그 민심의 이반 성격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또 드러내놓고 이렇게 그 담합을 해버리면 무슨 국민들한테 감동이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좀 했고요. 그 외에도 사사건건 오늘 여러 가지로 부딪혔죠. 자, 오늘 근데 이해찬 후보라 그래야 될까요? 후보라고 당 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담합이라는 거는 나쁜 언론들의 규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담합은 나쁜 언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뭐 조중동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어서 특정 언론사 이름을 거명하기 싫어서 나쁜 언론의 프레임으로 우리 내부를 이간질시키려는 것에 우리가 동요하지 말자. 동지 간에 단합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펼치니까 김한길 후보는 민주당의 가장 우호적인 한겨레와 경향도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느냐. 거기도 나쁜 언론이냐. 뭐 이런 그 감정적인 대결도 좀 펼쳐지고 그랬어요. 한겨레는 나쁜 언론인가요? 아니지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절대 담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짬짬이라고 했겠죠. 아니 요새 멘붕 상태라서. 아니 한겨레에서는 담합이라는 표현이 일본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짬짬이라고 쓰더라고요. 우리말 표현이 짬짬인데 이번 그 2박 합의라고 썼죠. 저희는 2박 합의라고. 격조 있는 표현. 합의. 그리고 기사에서는 각각 단합, 담합 이런 주장이 있다. 두루 써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한겨레.
예.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오늘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소개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제 아키라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겠죠? 예. 우리 마을 이야기. 제목 참. 그 제목을 보면 별로 이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마을 이야기.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책 내용을 보니까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격렬했던 민중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는 나리타 공항 반대 투쟁을 소재로 한 논픽션 드라마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 너무 좀 밍밍하고 좀 아쉬운 것 같지만은 정말 치밀한 취재와 조사를 바탕으로 당시의 현장감과 디테일을 풍부하게 살린 다큐멘터리 만화라고 합니다. 90년대 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권력의 그 폭압적인 개발주의에 맞선 전대미문의 농민운동을 그린 걸작 다큐멘터리 만화인데, 보통 이제 만화책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일본식이니까. 예, 그 우리 마을 이야기를 도서출판 길찾기에서 협찬하는데요. 강정마을 생각이 좀 나네요. 예, 상당히 감정이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이게 도쿄의 신도쿄 국제공항 건설을 지금 나리타 공항 붙인 산리즈카라는 마을로 정했을 때 일어났던 현지 주민들, 농민들의 뭐 반란이라고 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일본은 또 한번 뭐 하면 세게 하잖아요. 예. 산리즈카. 저희 1권이에요, 1권. 저 전편이 아니라 1권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방청 오시면요. 네? 전편 다 나왔습니다. 전편 다 나왔어요? 예.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만화는 1편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더라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이라고. 그 사장이 책을 냈어. 책을 냈는데 3권 하권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려고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주요 대형 서점, 그 당시 온라인 서점이 없었으니까 대형 서점 가가지고 샀는데 요령이 있더만 보니까 3권만 사 우선. 그리고 2주 뒤에 학원을 사고 이런 식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뒤탈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다 폭로를 했었지. 아버님 책 내셨죠? 예, 아버지가 책을 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홍보를 좀 해주셨죠. 대단히 크게 네거티브한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아들이 막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투덜날 수가 있겠는가, 뭐 그런 식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자기 아들이 여배우하고 룸살롱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아마 조선일보 그 사주 집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호되게 야단쳤을 것이다. 그런 기계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만약이죠? 네, 만약이죠. 이프. 네. 저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었지. 예. 그런 기사까지 방상훈 사장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 김혜연 기자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를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한번 좀 이야기해보죠. 예, 이번 주에 뭐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뭐 스님들의 도박 파동도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아웅산 수치,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를 만나는 또 그런. 만나서 아주 명언을 남기셨어요. 그 명언 기억.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했냐면 요새 관심이 없어. 경제 논리 때문에 민주주의가 희생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정말 명언이라고 보기엔 좀 밋밋한. 망언인가요? 예. 정말 아주 멍언이라고 하죠. 멍언. 예. 사람을 집에서 연습하는지 요새 MB 말을 할 줄 알아요. 성대모사를? MB어를 구사를 하더라고요. MB어 구사.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른 뉴스로는 이제 주요 뉴스 언어로 하죠. 명언. 예. 주요 뉴스에 정리를 해온 거는 이제 지난 주말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들이 단상에 올라가 회의를 진행하던 대표단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를 재개해서 강기갑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비대위는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사퇴를 권고했지만 당선자들이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 신임 대표의 판사 출신 5선의 황우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비교적 중립 성향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 뭐 친박 성향을 보인 것으로 평가돼서 신친박이다 아니면 신박이다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친박계로 꼽히고 있고요. 앞서 선출된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정책위 의장 등 친박계 인사들과 더불어서 박근혜 당의 완성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었다가 중립으로 갔었잖아요. 복박이라고. 그래서 복박이라고 하는구나. 복박. 본박 내지는 복박이라고. 복박. 박으로 돌아온 본래 복박. 끝으로 이제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로 질타를 받아왔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 친위 조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2008년 8월 28일에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VIP에게, 대통령이죠.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한다 라면서 이 조직을 설명하고 있고, 일반 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 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VIP는 명백한 대통령이네요. 술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기업에서도 뭐 대통령 카누랄에 VIP가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둘이 있다면은 VIPS, 빕스인데. 멘붕. 이런 유머. 재밌어요. 아이, 재밌어. 예.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 아니, 근데 VIP라고 그렇게 명기를 했으면 당연히 대통령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다 아니다 가지고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청와대에서. 아니, 근데 그 대통령에게 보고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문건에 서도 보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침에 회의하고 방송에서 몸통이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 이미 확인됐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일이라 하면 뭘까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국민들은 다 아실 것이다. 방송에서 이렇게만 감옥 얘기했죠. 가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감옥까지 아니면 뭐가 끔찍해? 그 양반이. 있겠죠. 형사소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임기 끝나고 나서. 임기 끝나고 나서. 털고 가지 않으면. 우리 임기 끝나고 나서 말이죠. 아무래도 대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가는 그 코스 아니겠습니까? 뭐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내곡동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저. 그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 뭐 MB가 가서 땅도 둘러보고 결정을 하고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나오기는 했지만 초창기에 그게 밝혀지기 전에 오가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청와대 경호실 쪽이 이쪽을 선호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청와대 비서실은 정치 권력의 성격에 따라서 대통령에 따라서 다 바뀌거든요. 경호실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경호처는 연속성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여러 번 당해본 거예요. 그 멀리서부터 오면 그리고 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사회부 기자여서 전두환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조사받으러 올 때 이 각 언론사 취재 차량이 쫙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취재도 하고 그러는데 내곡동에서 서초동 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바로 고속도로 올라타서 고속도로에 떨어져 경호하는데 아주 편하고 양재 IC에서 그 방포 IC로 나가면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곡동을 경호팀이 선호했다. 서초 IC. 서초 IC. 뭐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요. 참. 한때 서울구치소를 참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 우리 정봉주 의원 때문에 계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뉴욕타임스 초창기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김어준 총수랑 이제 김용민 교수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튼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이다 그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가정이었지만 그날이 온다면 생중계를 하겠다. 생중계 열죠. 그리고 생중계 내용은 머리 내놓고 머리 내놓고 쫓아가면서
쌍두 노출을 하면서 계속 웃겠다라고. 계속 웃어야지. 그리고 또 외장 스피커를 딱 달아놓고 그분이 듣게끔. 그리고 또 우리 연도, 가도엔 또 우리 시민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서로 떡도 나누고 말이죠. 네.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 하는 그런, 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설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정치를 하긴 했다 이런 생각 오기를 솔직히 바라면서 이번에 나름대로 미국 공연이 소득이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극장 하나 빌렸는데 꽉 찬 거야. 거기 모인 분들이 그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그 기폭제가 됐다고 그 현지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낙곰수에서 그 현지에서 질문하신 분 목소리도 실제로 들려주셨었잖아요. 예. 정말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때. 네. 거기 교민사회 같은 데 보면 뉴욕도 그렇고 뭐 저기 LA도 그렇고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아니 이번에 그 덕양갑이죠. 심상정 의원. 네, 뉴욕 가니까 재밌는 게 거기 단체가 좀 기민하지 못한 것 같아. 거기 한 그 우파 단체가 그 저기 낙곰수는 뉴욕에 오지 말고 하여튼 절대 우리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 성명을 낸 시간은 우리가 공연을 다 마치고 보스턴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거 왔는지도 잘 모르셨던 거지 이분들이. 아니 그 이번에 덕양갑의 심상정 의원이 마지막에 몇 표차로 당선됐잖아요. 그때 그게 그게 재외국민투표 때문에 맨 뒤에 그래서 그렇구나. 아마 그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낙곰수의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를 참 오랜만에 듣네. 자꾸 길을 살려줘요. 아니 근데 진짜 유럽 쪽도 나름대로 좀 굉장히 많은 교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또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김재철 사장 얘기는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닌가 그 김재철 사장? 근데 이 정도쯤 나왔으면은 이게 물러나야 원칙 아니에요? 파업 중에 MBC 노동자들이 어제 이제 김재철 사장은 공원 중에서 배회 중이다가 이제 조합원한테 걸렸죠. 네. 조합원한테 걸린 게 아니라 시사인한테 걸렸어요. 자기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보도본부장의 퇴근길을 MBC 파업 노조원들이 막았대요. 권재홍 뉴스데스크 앵커. 생각해 보면은 퇴근길을 막으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출근을 막으면 집 앞에서 이제 출근을 막으면은 안 가면 되죠.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드러날 거 다 드러났잖아요. 대체 여기서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비슷한 성향이잖아요. 김재철 아직 임기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 김재철 사장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제가 한겨레 20일에서 2007년에 이제 대선 취재를 하면서 이명박 후보 쪽 취재를 했어요. 인터뷰 좀 하자. 시간이 없으니 대구로 와라. 그래서 대구로 제가 내려가고 서울로 상경하는 KTX 안에서 인터뷰를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대구역에서 내려서 이제 저는 안 나가고 이명박 후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와요. 우르르 오고 이제 이명박 후보가 KTX에 오르자 이제 한 분이 이 깍두기 인사 가까운 각도로 인사를 하죠.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그분이고요. 또 인사로 배웅하고 예의가 바르신 분이네요. 그렇죠. 예의가 바르니까 그런 것도 하고 물러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또 끝까지 버티고 지조가 있으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엄기영 사장이 그 MBC 사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재철 씨가 울산 MBC 사장하다가 청주 MBC 사장이 돼요. 그 지방사 사장을 2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재철 사장이 특혜를 입은 건데 김재철이 뭐 경영 능력이 출중해서 그 특혜를 받은 건 아니고 배경에 MB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적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어제 신경민 의원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뭐 하여간 김재철 사장 근데 이 김재철 사장 건을 보면서 야,
그렇게 그 8년 전 김용민의 막말에 대해서도 바르게 뭐 발끈하시던 우리 박근혜 그 전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직 그 공영방송 사장에 이런 비행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새누리당이죠. 기자실 이렇게 도는데 기자들이 많아야 되는 어느 한 사, 파업 중인 한 사가 기자가 별로 없으니까 옆에 물어봤겠죠. 왜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날 이제 제가 설명하죠.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출입하세요? 이번 주부터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 다니세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제가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기자들 찾아서 돌아다닌 건 아니고 기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제 한 명씩 인사를 하는데 연합뉴스 기자를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는데 옆에서 연합뉴스 누구입니다 했더니 그래요. 연합뉴스가 지금 파업 중입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위원장이 파업을 왜 라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악수하던 연합뉴스 기자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사장 관련된 뭐 이런 파업이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네. 그다음 뭐라고 하셨죠? 그게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고 파업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였으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파업을 하면 다 커버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연합뉴스가 파업이 그때 들어간 지가 한 달 좀 넘었던 것 같은데 파업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기자들이 뭐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었죠. 갑자기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왜 학교에서 고기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고기를 사오라 그러니까 소고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걸 왜 소고기를 사오냐 그랬더니 소고기가 제일 싸지 않나요? 이런 그 당시만 해도 절대 소고기가 비쌌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삼겹살이 있다는 존재도 삼겹살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소고기가 전부인 줄 아는 좀 썰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 그 정봉주 의원이 그 외대에서 외대에서 이제 학생운동 하던 때였는데 이 형님이 이제 아버지가 부자예요. 청량리에서 짜장면집으로 대박 났고 벽돌 공장 하시죠? 아니 경찰 하셨어요. 근데 뭐 그런데 하여튼 잘 사는데 운동권이 된 거야. 뭐 못 산다고 운동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간 그 좀 잘 사는 집안인데 별로 사회 불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멋있어 보여서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뽀단과 나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데 처음에 여자를 꼬실 좋은 방법이 뭔가 따져봤더니 ROTC. 그렇지, 학교입니다. ROTC 들어갔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여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에게 진지하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운동권대라고. 운동권이 돼가지고 이 형님이 그 왜 예전에 그 80년대 초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학교 건물 옥상에서 밑에까지 로프를 달아요. 그리고 그 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단지를 쫙 뿌려. 그렇지. 이른바 그 선전 유인물을 쫙 뿌리는 건데 이 유인물을 만들어 오라는 선배의 어떤 그런 저게 있었는데 예전에 등사기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형님은 돈이 많으니까 그 인쇄소에다 맡긴 거죠. 청천 호화 칼라로 그 80년대 초반에 뿌리고 다녔던 거지.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광고 선전문인 줄 알고 봤더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학생운동사의 길이 남을 에피소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운동권에서 영원한 비주류로 남게 됐던 거죠. 진짜 이상한 놈이라고. 스텔라를 몰고 다녔어요. 또 스텔라를 그리고 이제 사실 학생 때. 문익환 목사님 모시고 다니고 또 홍성교도소에서 출감되던 김근태 의장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서 갔던 거였어요? 차가 있어서? 네, 차가 있어서. 야, 우리 오늘 할 얘기.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엊그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면서 또 한겨레 신문 창간 기념일입니다. 1988년 5월 15일에 창간이 됐죠. 기억납니다. 그 전날에 집 근처가 서울 한양대학교였거든요. 막 한겨레 신문이 전날에 막 뿌려진 거야. 막 그 사람들이 서로 살라고 아주 그랬던
기억이 났었는데 벌써 24주년 됐습니다. 그때 태어났던 나이가 지금 24살이란 얘기인데, 자, 이 24년 동안 진보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또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애써왔던 그 족적, 예, 정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결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말로만 독자가 아니야. 진짜 독자입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창간 24도를 맞아가지고 지면 개편도 했었습니다만, 예. 그 첫 기획으로 가난한 민주주의라는 창간 기획을 선보였는데 제가 정말 주목했습니다. 역대 그 수많은 그런 신문에 그 기획 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지 그 실태와 내용 분석을 했던 거죠. 그 주체가 바로 우리 한규영 연구위원이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우리가 좀 파악을 하려고 모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대선 국면에서 서민 또 사회적 약자들이 과연 누구를 지지해야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전에 그 통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사실은 모신 건데요. 그 어떻게 조사가 된 건지 좀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래 이제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왜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일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평등한 거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민주주의하에서는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면 표를 행사하면서 제도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투표를 안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경향들이 많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뭐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이 많았으면 한 몇천 명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800명밖에 조사를 못했고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800명이라면 그 800명은 뭐 그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한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고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예,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거는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6개 구간으로 나눠봤습니다. 최상, 상, 중상, 그 다음에 중하, 하, 최하. 이 6구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물어봤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만 보게 되면 소득은 20대나 30대 같은 경우 소득은 낮은데 부모님한테서 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소득은 낮지만 경제적으로 하층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또 그 소득을 솔직하게 까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리고 또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정확한 게 그래도 개인이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제적인, 주관적인 경제적 지위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중 하로 나눠서 그 말씀드린 6개 구간에 이제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상층은 한 35% 정도, 그 다음에 중간층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하층이 20% 조금 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몇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하층보다 어떻게 상층이 더 많느냐. 사실 이건 맞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여기서 상층은 진짜 상층이 아니라 중산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서민층에 가깝다고 보고, 20%의 하층은 사실 이제 빈곤층, 정말 어려운, 그래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플러스 거기 차상위 계층 뭐 이런 등등 이런 분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자신을 하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말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비애를 느끼는 분들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나 하층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그냥 중하층까지 포함하면 70% 가까이가 예, 하층이라고 본인을 규정하거든요.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상중하.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그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이번 조사를 보면 한번 보시면 보표를 준비하셨네요. 예. 이번 조사를 보시면 여기 이게 아닙니다. 좀 잘 줘. 이 칼락스한 건데 물어봤습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정치 성향. 그랬더니 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상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중층, 하층 이렇게 보시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진보다 이런 비중이 하층으로 갈수록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상층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보다 빈곤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진보라기보다는 보수에 가깝다. 이 보수의 비율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정당. 지난 4.11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비례 투표를 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층이 44.6%고 하층은 46%그래서 하층이 더 많은 거예요. 상층보다 새누리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 이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을 좀 묶어서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봐도 사실 이 나머지가 이제 자유선진당이나 진보신당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이제 하층이 보수정당을 더 많이 지지하더라. 특히 하층에서 보면 자유선진당이 2.5% 나타납니다. 약 절반 정도나 이제 지지하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서 하층이면은 당연히 복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또 이래저래 또 서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진보 성향의 야당을 지지해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새누리당 지지에 상당히 상당한 비중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그런 이제 이번에는 이 조사 결과로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조사로 하층들의 투표 성향을 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식자들이 소위 진보적인 식자들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계급 배반 투표다 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진보 정당을 지지를 해야 되고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하고 그런 정당들을 지지하는 게 맞는데 왜 당신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느냐. 이건 계급 배반 투표다. 물론 현상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과연 그러면 진보정당들은 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 그들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과연 야당들, 진보정당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부분을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진보정당, 그거 야당을 지지하지 않고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이걸 가지고 진보정당, 가난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당신들 왜 그러냐, 못 배우고 뭐 이렇게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문제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일관된 현상들이 이른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잘 사는 분들, 상층은 일관되게 한나라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에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잘 사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한나라당 있을 수 지지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기호 20번 한나라당.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잘 사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이렇게 긴밀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누구를 대변하고 정당의 상층, 새누리당의 상층을 대변하고 상층도 새누리당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법과 제도로서 지원을 그렇죠. 하고 근데 하층은 그러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하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고리가 끊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제 스웨덴 모델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웨덴. 뭐 우리가 이상적인 국가로 스웨덴을 많이 얘기하는데 스웨덴이라든지 이제 서구 복지국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구 복지국가를 보면 대부분 진보 정당이 어느 정도 진보 정당이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진보 정당이 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지지를 충분하게 받고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보 정당이 어느 정도 서 있는 나라일수록 사회적인 평등도가 불평등도가 낮고 평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낮고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진보 정당이 가난한 사람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보 정당이 그 가난한 분들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깨졌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봤던 것들의 하나고 그래서 또 하나 이번에 했던 부분들이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뭐 예전에 이제 제가 관악구 신림동 이른바 난곡에 삽니다. 네. 근데 이제 난곡이 이제 대표적인 서울의 빈민 지역이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그 빈민들이 계신가요? 지금은 많이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난곡 리포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빈민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식의 그런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 리포트들은 있었지만 왜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그분들의 정치적인 의식들, 태도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그런 리포트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조사와 그냥 조사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의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강서구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들을 발로 뛰어서 심층 취재하고 70분들한테 직접 그 취재를 하고 FDI도 하고 이런 그래서 조사와 그런 발품이 결합된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땀과 숨결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르포를 해서 결국 내린 결론은 뭡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은 새누리당에게 보다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부자 정책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했으면서 그걸 뻔히 지켜보고 그 체감을 했으면서 왜 아직도 그쪽에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야당은 조그만 한 어떤 뭐 과거의 무능 이런 것들 갖고 계속 지적을 당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건지